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된 한국 영상 하나가 중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BBC 본사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항의에 결국 BBC 소속 월드 저널리스트가 충격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만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중국계 저널리스트 레베카 리우입니다. 광저우 출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고 옥스퍼드를 졸업했죠. 어느 날 런던의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스마트폰에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내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 중인 영상이었어요. 서울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별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이 서양인 고객에게는 환한 미소로 응대하면서 중국인들에게는 냉담하게 대하고 심지어 일부는 매장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아시아계 이민자로서 차별과 편견에 민감했던 저에게 이 영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더구나 중국 내에서는 이미 거센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었고 영국 내 중국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런던 차이나타운의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국 불매 운동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목격했어요. 이미 여러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 제품 구매를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교민은 이제 우리도 단결해서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BBC 편집회의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특별 취재를 제안했어요. 한국 사회 내 인종차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실제 한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현장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이미 한국의 인종차별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편집장은 곧바로 승인했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가 쌓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랍도록 체계적인 공항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가지 언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입국장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한국 공항 직원과 유창한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계 외모를 가진 저에게도 경계심을 품고 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입국 심사 직원은 영어로 간단히 여행 목적을 물은 뒤 미소와 함께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던 그는 제가 BBC 기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좋은 취재 되세요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졌어요. 저는 일부러 니하오라고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전혀 놀라지 않고 니하오,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유창한 중국어 발음으로 응대했어요. 제가 영어로 호텔 이름을 말하자 그는 영국에서 오셨군요. 취재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중국계라는 제 외모에 전혀 선입견을 두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게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간략히 소개해 주었어요. 명동은 쇼핑하기 좋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습니다. 요즘은 조금 줄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할 때도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로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었고 제 방에도 중국어 서비스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그 한국인가?
첫인상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쇼핑가의 입구부터 중국어 간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중국인 환영, 위챗페이 사용 가능 같은 문구들이 상점마다 붙어 있었죠. 저는 의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인 척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서툰 한국어로 물건을 물어보았다가 곧바로 중국어로 질문을 바꿨어요. 점원은 놀랍게도 기초적인 중국어로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인기 상품이에요. 우리 매장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는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까지 건네주었죠.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특별히 배치하고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었어요. 오후에는 문제의 영상에 등장했던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별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백화점 입구에는 중국어 안내 데스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중국어 통역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매장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즐겁게 쇼핑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 등장했던 식당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도 다수의 중국인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영상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바빠 보여 나중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취재를 위해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중년 여성은 오히려 중국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많아서 놀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탐색 끝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BBC에 제안했던 한국의 반중국 정서 취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단지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 정보에 속았던 것인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째 저는 내면의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SNS에서 본 영상과 실제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 사이에 있는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런던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한 증거를 찾아 한국의 중국인 차별을 고발하는 기사를 쓸 계획이었는데 실제 경험은 그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나온 것을 깨달았어요. 1시간 후에 돌아갔을 때 카페 직원이 제 지갑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갑이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 있었고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야 지갑을 돌려주었어요. 이런 정직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몇몇 대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물론 한중 관계에는 여러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중국인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개인과 정부는 다르니까요. 다른 학생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저녁에는 홍대 근처의 한 바에서 현지 언론인들과 만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웨이보에서 퍼진 영상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 영상은 맥락이 완전히 삭제된 편집본이에요. 원본을 보면 이야기가 다르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비슷한 조작된 반한 감정 사례들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중국어로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서 준비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다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바람을 담은 그의 말에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이 모든 친절함이 정말 진짜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다면 웨이보의 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레베카 리우 BBC 기자로서의 제 직업적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째 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문제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매니저와의 인터뷰를 약속했어요. 제이콥이라는 이름의 매니저는 30대 중반의 한국인으로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 들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제이콥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중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워 제지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어요. 술에 많이 취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죠. 저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만 촬영된 겁니다. 이어서 제이콥은 식당의 매출 데이터도 보여주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매출의 40%가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지금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국 손님들을 차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문제의 백화점 홍보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영상이 퍼진 후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해당 영상은 2년 전 촬영된 것으로 당시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백화점은 중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직원 교육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은 백화점의 세일즈 데이터도 공유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경우 중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에 달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인 VIP 고객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런칭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중국 고객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객층입니다.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다른 쇼핑몰과 식당들도 방문했어요. 모든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적어도 한 명씩은 고용하고 있었고 중국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BBC 방송 보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중국인 차별을 입증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들만 발견한 셈이었으니까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 구성안을 새로 작성하면서 저는 웨이보에 퍼진 영상이 어떻게 맥락을 왜곡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6째 날 저는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서울 외곽 지역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동쪽의 주택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장과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관광지와는 다른 소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화려한 간판도 다국어 안내문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상인들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사과를 고르는 것을 보고 하나를 깎아 맛보라며 건네주셨어요. 중국어는 몰라도 간단한 영어로 베리 스위트, 트라이 플리즈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판에는 한글만 있었지만 사장님은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해 저와 소통하려 노력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중국인인 줄 알고 니하오라고 인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위해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분이 다가와 옆에 앉으셨어요. 어눌한 영어로 Where from? 이라고 물으셨고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분은 웃으시며 코리안 푸드군? 이라고 물으셨고 저는 맛있다고 답했죠.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았죠. 택시기사님과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 후 택시기사님이 직접 제 휴대폰을 호텔로 가져다 주셨어요. 경찰과 택시회사의 협조로 기사님을 찾았고 그분이 휴대폰을 발견하자마자 돌려주러 오신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며 생각했습니다. 관광지든 외곽 지역이든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정직함은 동일했어요.
물론 모든 사회에 갈등은 존재하겠지만 일상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갈등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죠.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BBC 스튜디오와 연결해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의 진행자는 예상대로 처음에 한국의 중국인 차별 문제를 물었어요. 레베카, 현지에서 조사한 바로는 어떤 차별 사례들이 있었나요? 저는 깊은 호흡을 한 뒤 답했습니다. 사실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서울 곳곳을 취재했지만 중국인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관광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중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영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맥락이 삭제된 편집본이었다는 것, 실제로는 취객 제지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주요 상업시설들이 중국인 고객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상에서 만난 평범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나 길을 헤맬 때, 심지어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을 때도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SNS에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제 메시지에 공감했죠. 중국 웨이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반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제 보도를 통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종종 우리가 처음 보는 모습 너머에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주일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한국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문의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두 얼굴의 진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오해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BBC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아시아계 독자들 사이에서 많은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중국 매체들도 제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웨이보에서는 기존의 반한 감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은 제 기사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3년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물론 가끔 불편한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친절했습니다. 편집장의 제안으로 저는 이 내용을 3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진실 너머 디지털 시대의 국가 간 갈등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국가 간 오해와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더 넓은 맥락에서 다루었어요. 방영 후 영국 내 시청자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받은 한 이메일이었어요. 문제의 영상을 처음 웨이보에 올렸던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식당에서 일부 장면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어요. 당신의 보도를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퍼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은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더 큰 문제를 조명할 수 있었거든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받았어요. 국제 미디어와 문화적 오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나눈 대화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여행이 아니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되었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어쩌면 이것이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평생 간직해야 할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취재 이후 저는 다른 국제 이슈를 다룰 때도 더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이야기에는 두 면이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양면을 모두 보여주는 것, 진실의 다양한 측면을 전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